네,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지렁이의 생태계 역할 그리고 찰스 다윈이 무려 40년 넘게 지렁이를 연구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렁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저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다한 이야기, 지렁이와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의 식탁 연결고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북환경교육센터 윤종순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 시간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지렁이가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의아해하세요. 예, 흙 속의 작은 생물이 어떻게 기후변화와 연결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네, 핵심은 탄소예요. 우리가 흔히 탄소는 공기 중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토양에는 대기와 식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소가 저장돼 있어요. 지렁이는 낙엽이나 유기물을 먹고 흙과 섞으면서 이 탄소를 땅속에 안정적으로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흙이 곧 탄소 저장고인 셈인데 지렁이가 그 저장고를 관리하는 작은 일꾼인 거죠. 네, 지렁이가 땅속에 탄소를 가두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지렁이가 온실가스를 오히려 내뿜는다는 연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렁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아산화질소 같은 가스가 일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식물이 더 잘 자라게 하고 그 식물이 다시 탄소를 흡수하는 전체 순환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기후의 이로운 쪽이라는 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자연은 한 장면만 보면 오해하기 쉽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것에는 양면의 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렁이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먹거리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채소, 과일, 이 거의 모든 게 흙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친구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흙 속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길들을 내거든요. 그 길을 따라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식물 뿌리가 숨을 쉬고 더 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비 온 뒤에 물이 잘 빠지는 흙, 가뭄에도 촉촉함을 머금는 흙, 다 지렁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지렁이의 똥이 있습니다. 이걸 분변토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일반 흙보다 질소, 인, 칼륨 같은 영양분이 몇 배나 많아서 그야말로 천연 비료거든요.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밭은 따로 비료를 많이 안 줘도 작물이 잘 자라고 수확량도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렁이가 사라진 흙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 우리 식탁까지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지렁이 한 마리가 사실은 우리 밥상을 지키는 농부였던 셈이죠. 네, 지렁이의 이 분변토가 비료보다 우리가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요즘에 우리 농업 방식이 지렁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지렁이 입장에서는 점점 살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화학비료와 농약입니다. 작물을 빨리 많이 키우려고 뿌리는 이 화학물질들이 지렁이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렁이가 줄면 흙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또 비료를 더 써야 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는 땅을 깊이 갈아엎는 농사 방식이에요. 트랙터로 흙을 뒤집으면 당장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지렁이가 평생 만들어 놓은 굴과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다 부서져요. 사람으로 치면 집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흙이 촉촉해야만 살 수 있는데 요즘처럼 폭염과 가뭄이 길어지면 흙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면 지렁이가 그야말로 숨을 못 쉬고 질식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기후위기로 흙이 마르고 지렁이가 줄고 흙이 황폐해지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진 사슬입니다. 지렁이 문제가 결국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현실은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농사 방식도 땅을 갈아엎는 그러한 방식,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지렁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식탁과 연결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렁이 구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지요? 네, 사실 구출작전이라는 말이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정말 그렇게 부를 만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유럽 같은 곳에서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지렁이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농약, 땅 갈아엎기, 기후변화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도시화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면서 흙이 콘크리트 아래로 자꾸 사라지잖아요. 지렁이가 살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요. 무조건 지렁이가 많을수록 좋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북미의 어떤 숲에서는 원래 살던 지렁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지렁이가 낙엽을 너무 빨리 먹어치워서 오히려 숲의 생태계를 망가뜨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 지역에 원래 살던 토종 지렁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흙의 신호예요. 결론적으로 지렁이는 지금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출작전이란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거죠. 네. 저희가 뭐 물고기나 아니면 식물들의 얘기를 할 때 외래종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외래종이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렁이도 외래종일 경우에 꼭 지렁이가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렁이도 토종이 토종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 좀 처음 듣고 조금 또 이게 모든 생태계는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장소, 환경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하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파괴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이 지렁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렁이를 구하기 위한 큰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을 깊이 갈고 농약을 뿌리고 한 가지 작물만 잔뜩 심는 방식이 많았어요. 이걸 조금씩 바꿔보자는 겁니다. 땅을 덜 갈아엎으면 지렁이집이 보존되고 작물을 수확한 뒤 빈 땅에 풀 같은 걸 덮어주는 피복 작물을 심으면 흙이 마르지 않고 지렁이 먹이도 생겨요. 화학물질을 줄이면 지렁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살리는 농사를 요즘은 재생농업이라고도 불러요. 네, 재생농업 또는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데 유기농 농법을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단순히 지렁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식탁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농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있다면서요? 네, 두 번째는 유기물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들, 이걸 그냥 태우거나 쓰레기로 버리면 거기서 온실가스도 나오고 흙은 점점 메말라요. 그런데 이걸 흙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렁이의 밥이 됩니다. 지렁이가 그걸 먹고 분변토를 만들어서 흙을 다시 비옥하게 해주죠. 자연이 원래 하던 순환을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시 속에서도 흙을 지키는 것이에요. 도시에 산다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화단 하나, 옥상 정원 하나, 동네 작은 텃밭 하나가 지렁이에게는 소중한 피난처가 되거든요. 이런 작은 흙들이 도시 곳곳에 점점이 살아있으면 지렁이도 살고 도시도 조금 더 시원하고 촉촉해져요. 거창한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작은 흙을 지키는 것도 어엿한 구출작전의 셈입니다.
네, 지렁이를 구하는 해결책 중에 두 번째로 유기물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낙엽들 이런 것들을 그냥 태우거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흙으로 되돌려보내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올바른 배출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동물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그 사료로 쓰거나 아니 사료라고 보겠죠. 땅을 비료로 사용이 되잖아요. 네. 비료로 사용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분리 배출을 못했을 경우에 그게 그대로 땅으로 가면 땅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시 땅을 토양을 좀 더 거칠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음식물로 여겨야 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받아야 될지 좀 더 잘 확인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렁이를 구하는 것이 단순히 지렁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구하는 어떤 해결책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렇게 황폐해진 농촌 흙을 되살리고 또 떠나간 지렁이들을 다시 불러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재생농업과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제초제와 화학물질을 멈추고 대신 유기물 퇴비를 꾸준히 넣어주면 지렁이들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돌아온 밭은 다시 지렁이가 땅을 갈아주는 천연 쟁기질 덕분에 가뭄에도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작물도 훨씬 튼튼해져요. 한 번 망가진 흙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참 희망적이죠. 네, 재생농법과 친환경 유기농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지렁이의 힘을 개인이나 또 농가를 넘어서 우리 나라 차원에서 활용한 어떤 해외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가장 극적인 사례로 쿠바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쿠바는 화학비료와 석유 수입이 한꺼번에 끊기는 엄청난 식량 위기를 맞았어요. 비료가 없으니 농사를 못 짓게 된 거죠. 그때 쿠바가 선택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지렁이 분변토 농법이었습니다. 화학비료를 대신할 천연비료를 지렁이에게서 찾은 거예요. 네, 이 비료 수입이 끊긴 것은 어떻게 보면은 쿠바 입장에서는 위기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지렁이를 이용해서 기회로 만드는 것이 된 것 같은데요. 한 나라 전체가 지렁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좀 흥미롭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좋은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가요? 도시의 빈 공터, 주차장, 옥상까지 텃밭을 일구고 지렁이 분변토로 비료로 적극 활용했어요. 그 결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던 때보다 땅의 힘이 오히려 살아나고 위기 속에서도 식량을 상당 부분 자급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쿠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농업, 유기농업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쿠바가 식량을 100% 자급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일부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흙과 지렁이의 힘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점은 분명히 배울 만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 쿠바 사례를 모범 삼아서 아마 다른 지역 나라인 인도나 호주 같은 데서도 지렁이를 이용한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럼요. 인도는 도시에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농촌의 가축 분뇨를 지렁이 퇴비화, 영어로는 버머컴포스팅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식으로 최고급 천연 비료로 바꾸고 있어요. 골칫거리 쓰레기 문제와 비료 비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거죠. 호주나 뉴질랜드도 지렁이를 재생농업의 핵심 기술로 키워서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지렁이가 세계 곳곳에서 큰 일을 해내고 있는 셈이죠. 네, 지렁이가 세계 곳곳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인도, 호주 그리고 쿠바 사례를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전북 지역에서도 이 흙과 지렁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연구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지역에도 흙과 지렁이를 들여다보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종 지렁이를 조사하고 분류하는 학술 연구, 그리고 흙의 건강 상태를 지렁이로 가늠해 보려는 농업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사실 지렁이가 얼마나 사는지를 보면 그 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기초 연구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결국 우리 지역의 흙을 지키는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전북대학교는 한반도 주요 산악지대에서 40여 종의 신종 지렁이를 발굴하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해독하여 국내 지렁이 분류학의 체계를 확립하는 기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렁이의 토양 내 질소 광합물 등 물질 순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농약 유해성 평가와 유기성 폐기물 정화지표로 활용하는 생태 독성학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지역 농업회사 법인들은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해 고품질 유기농 수박 재배와 달 모양의 토양에서의 작물 재배를 실증하였으며 공식 비료 등록을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산업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네, 비료 등록까지 이끌어냈던 어떤 과학적인 발전을 이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은 농가에 확대돼서 건강한 토양에서 우리가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거창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로 지렁이를 키우기입니다. 이른바 지렁이 화분이죠. 베란다 작은 통 하나면 충분합니다. 채소 껍질을 넣어주면 지렁이가 분변토를 만들어주고 그걸 화분 비료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단이나 텃밭에 농약 대신 자연 퇴비 쓰기입니다. 지렁이가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네. 세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로컬 푸드나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을 골라 사는 것이에요. 소비자가 이런 농산물을 많이 찾을수록 농민들도 농약과 화학 비료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느냐가 멀리 있는 밭의 흙과 지렁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연대의 힘이 되는 겁니다. 제철 로컬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늘리는 것, 그게 지렁이를 살리는 소비입니다. 네, 텃밭이나 화단에 농약 대신 자연 퇴비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지렁이를 키우는 거. 사실 아파트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더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토양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렁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요. 지렁이는 평생 어두운 흙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땅을 살려요. 다윈이 지구의 역사에서 지렁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동물이 또 있을까? 라고 했을 정도죠. 저는 지렁이가 이런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매일 조금씩 내 자리에서 흙을 살면 돼.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 지구를 살리는 분변토가 되는 거니까요. 네. 평생 어두운 흙 속에서 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우리를 살리고 있는 지렁이처럼 우리도 작은 하나의 실천이 모두를 살리는 그런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렁이에 대한 이야기 1부, 2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지렁이를 살리는 작은 실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북환경교육센터 윤정순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